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홀로그래피 기술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홀로그래피 또는 홀로그램이라고 하면 공상과학 영화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스타워즈라고 하는 영화에서 멋지게 홀로그램 영상이 짠 하고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킨 이후로 공상과학 영화의 홀로그래피 또는 홀로그램은 아주 단골 소재가 됐죠. 미래를 보면 다들 홀로그램 그런 영상을 보고 뭔가를 하는 그런 가상의 장면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강연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그렇다면 그런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그런 홀로그램이라고 하는 그런 디스플레이를 어떻게 실생활에서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 구현할 수 있을지, 그래서 그 원리는 무엇이고 그런 걸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또 어떠한 한계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홀로그래피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포토그래피 또는 사진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디스플레이 기술은 이러한 사진술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당장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3명의 인물 사진과 한 마리의 동물 사진, 그리고 하나의 이 풍경 사진이 말 그대로 사진이죠. 이 정지 영상들은 다 사진입니다. 자, 근데 이러한 사진들은 실제로 기술이 매우 좋아졌기 때문에, 즉 카메라 기술도 엄청 좋아졌고요. 디스플레이도 엄청나게 발전했기 때문에 거의 이 사진만 봐서는 실제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생생하게 느껴지는 정도까지 기술이 지금 발전을 해 있죠. 지금 보시면 여기 왼쪽에 귀여운 아기 사진이 있고, 이제 가운데랑 오른쪽에 이제 남자분, 여자분의 사진이 있는데, 실제 사람이 있는 것과 큰 차이가 없을 만큼 정말 실제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요 동물 사진도 솜털 하나하나가 보일 만큼 아주 생생하게 찍혀 있고요. 이 멋진 노을 사진도 그 실제로 거기 가 있는 것처럼 멋지게 노을이 담겨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생하게 정말 실제같이 사진들이 잘 찍혀 있고 우리가 이걸 지금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 굳이 왜 포토그래피라고 하는 것을 그냥 쓰면 되지, 굳이 왜 홀로그래피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네. 자, 그래서 그 이야기를 뒤집으려면은 결국 이 포토그래피, 즉 사진술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술에 대한 한계가 사실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 기술 그리고 디스플레이 기술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진들은 다 정지 영상이긴 한데요, 이 영상, 지금 이 강의는 동영상인데, 동영상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이러한 정지 영상을 빠르게 1초에 여러 장 보여줘서 그 사람이 잔상 효과라는 것에 의해서 빠르게 뭔가 바뀌게 되면 그게 연속적으로 변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죠. 그래서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를 그런 원리로 만들게 되는 것이고, 그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의 모든 디스플레이들은 그렇게 정지 영상을 1초에 수십 장 또는 수백 장까지도 바꿔가면서 보여줘서 우리의 눈에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엄밀히 말하면 실제로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즉 정지 영상들이 바뀌는 것이지만 우리의 눈에는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동영상을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의 모든 형태의 콘텐츠는, 그러니까 즉 디스플레이 되는 이런 동영상, 정지 영상을 막론하고 그런 콘텐츠들은 대부분 다 이런 사진술에 기반을 두고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사진술의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 또는 디스플레이 기술 자체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랑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어떤 한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보여드렸던 멋진 사진이 아니라 이제 제가 직접 손으로 그린 거다 보니까 좀 어색한데요. 그렇지만 이렇게 도식화해서 그린 그림을 통해서 보여드리는 게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서 이런 그림을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실제 존재하는 이런 물체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주사위라고 할게요. 좀 더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주사위로 예를 든 이유는, 이 주사위가 실제 있으면은 우리가 이 주사위를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이런 눈이 보이게 되죠. 네, 그래서 명확하게 구별이 가기 때문에 보는 방향에 따라서 주사위를 설정을 했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실제 주사위가 있다고 하면 이 주사위를 정면에서 보면 눈이 하나인 요 면이 보일 것이고, 이쪽에서 보면은 눈이 세 개인 면이 보일 것이고, 그 반대쪽에서 보게 되면 눈이 네 개인 면, 그리고 위에서 보게 되면은 눈이 두 개인 면, 이렇게 보이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주사위를 우리가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요. 그다음에 그걸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본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이 카메라가 바라보는 면은 여기서는 요 눈 하나짜리 요 면을 카메라가 보고 촬영을 찰칵하고 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사진을 디스플레이에 표시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결국 어디서 보든 무조건 카메라에 찍힌 것밖에 보이지 않죠. 즉, 이 물체가 진짜 있는 것과 다르게 화질은 엄청 좋더라도요. 앞에서 보여진 사진처럼 그냥 봤을 때는 정말 실제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정말 화질이 좋더라도 중요한 건 어디서 보더라도 그거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화질이 좋기는 한데, 즉 주사위인데 어디서 봐도 요 같은 눈만 보이는 거죠. 그건 실제 주사위와는 확연하게 구별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에는 이 주사위가 갖고 있었던 어떤 정보들이 없어졌다, 즉 손실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도대체 어떤 정보가 손실이 된 거냐? 사실 우리가 주사위를 촬영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사실 이 주사위에서 나오는 이런 빛을 저장을 한 거죠. 카메라를 통해서 또는 필름을 통해서 그 빛이 담고 있는 정보를 저장을 한 겁니다. 그럼 그 빛에는 크게 두 가지 정보가 있다고 우리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진폭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위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폭과 위상을 모두 다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빛의 특성인데요. 이 광파라고 하는 것의 특성인데요. 그럼 이 중에서 우리가 기록하고 다시 재현하는, 즉 카메라를 통해서 기록하고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다시 재현하는 또는 구현하는 그 정보는 무엇인가? 바로 밝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밝기. 물론 컬러도 돼요. 컬러까지는 지금 기술이 재현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컬러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밝기만 말씀드릴게요. 자, 밝기라고 하는 것은 근데 요게 광학의 원리로 보면은 결국 요 빛이 원래 갖고 있었던 요 진폭과 위상 중에 뭐만 저장하는 거냐면은 바로 요 진폭만 저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파란색 네모로 표시가 되어 있는 이 위상 정보는 사라져 버리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게 바로 포토그래피, 즉 사진술이라고 하는 것의 한계이고요. 그 한계로 인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현상은 무엇이냐? 실제 물체와 다르게 어디서 보더라도 똑같이 보인다. 실제 물체는 옆에서 보면 옆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사진은 아무리 옆으로 가서 봐도 똑같이 정면밖에 보이지가 않죠. 이러한 한계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주 단순하게 접근을 하면 이 정보 없어지는 거, 즉 이 위상 정보가 없어진 게 문제니까 요거 없어지게 하지 않고 잘 살려서 어떻게 저장하고 잘 디스플레이 하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게 가장 본질적인 해결책이겠죠. 그쵸? 근데 문제는 이 위상을 바로 지금 기록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냥 아주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밝기만 기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게요. 이게 실제로 사진술의 한계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 사진술이라는 걸 써가지고 빛을 기록하는 게 지금 인류가 갖고 있는 가장 범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빛을 기록하고 재현하는 방식인데, 거기서는 밝기밖에 기록하고 재현하지를 못해요. 일단 당장 기록하는 게 문제죠. 기록을 해야 나중에 정보가 있어야 그걸 재현을 할 테니까요. 디스플레이를 할 테니까요. 근데 일단 기록하는 단계에서 일단 밝기만, 즉 진폭만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위상을 저장을 못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는 바로 이거죠. 우리는 진폭도 저장하고 싶고 위상도 저장하고 싶은데 지금 기술의 한계로 위상은 저장하지 못한다. 뭐만 할 수 있나? 바로 이 진폭의 결과물인 밝기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저장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한계를 가지고 있죠. 그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포토그래피, 즉 사진술이라고 하는 것의 한계입니다. 그러면 그 말은 홀로그래피라고 하는 기술은 결국 이 한계를 극복한 기술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홀로그래피를 지금 이렇게 같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홀로그래피가 과연 이 한계를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홀로그래피는 결국 위상도 기록을 합니다. 진폭도 기록을 하고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록할 수 있는 방법은 진폭밖에 없어요. 즉 진폭만 기록을 해서 거기다 어떻게든 위상 정보까지 같이 넣어야 돼요. 즉 위상 정보는 기록을 그대로는 못하고 뭔가 이거를 진폭, 즉 밝기 정보로 바꿔야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진폭 정보라기보다는 밝기 정보라고 하는 게 좋겠네요. 자, 그래서 위상 정보를 밝기 정보로 바꾸어서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터피어런스, 즉 간섭이라고 하는 현상입니다. 이 간섭이라고 하는 현상은 아마 과학 시간에 한 번씩은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특히 이 보강 간섭이라느니 상쇄 간섭이라느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잘은 모르더라도, 잘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잘은 모르더라도 한두 번씩은 들어봤을 만한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간섭이라고 하는 현상은 결국 두 개의 파동이 만났을 때 이 진폭이 달라지는 현상입니다. 이 진폭이 달라지면 밝기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결국 보강 간섭을 하면 밝게 보이고요. 상쇄 간섭을 하면 어둡게 나타납니다. 마찬가지 이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면 보강 간섭을 시켜서 기록하면 밝게 기록이 되고요. 상쇄 간섭을 시켜서 기록하면 어둡게 기록이 됩니다. 자, 근데 그게 결국 무엇에 따라 달라지는 거냐면요. 이 두 개의 파동이 보면 지금 요 왼쪽에 보강 간섭을 하는 경우와 오른쪽과 같이 상쇄 간섭을 하는 경우에 이 원래 두 개의 파동의 진폭, 즉 이 진동의 폭은 같아요. 그 얘기는 이 원래 두 개의 이 파동이 갖고 있는 밝기는 동일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더해졌을 때 어떻게 더해지냐에 따라서, 즉 보강이라고 하는 요 조건을 만족하느냐 또는 상쇄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렇게 더 커지기도 하고 아예 사라져버리는 상쇄 간섭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달라지는 게 뭐냐? 이 둘의 차이가 무엇에 달라지느냐면요. 바로 요 두 개의 웨이브의 위상의 차이, 파동의 위상의 차이에 대해서 달라집니다. 자, 이 내용을 복잡한 게까지 아실 필요는 없지만 그냥 이것만 아시면 돼요. 위상의 차이가 결국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을 결정하게 되고 그 얘기는 밝기 차이를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요렇게 되느냐, 즉 보강이 되느냐 상쇄가 되느냐는 위상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위상 차에 의해서 그 위상 차라는 것에 의해서 그 결과가 보강 간섭이냐 상쇄 간섭이냐가 달라지게 되고 그 결과가 결국에는 더 밝아지느냐 아니면 어두워지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즉 밝기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이야기를 좀 뒤집어 보면요. 우리가 기록할 수 있는 게 밝기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안에 어떻게든 위상 정보를 담고 싶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간섭을 시켜서 기록하면 됩니다. 그래서 간섭을 시켜서 기록했는데 밝아요. 그 얘기는 거기서 보강 간섭이 일어났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또 간섭을 시켜서 기록했는데 어두워요. 그러면 그 얘기는 거기서 상쇄 간섭이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근데 보강 간섭이냐 상쇄 간섭이냐는 뭐에 따라 달라진다고요? 위상에 따라 달라진다고. 위상차에 따라서. 결국 어떤 위치에 보강 간섭이 일어났냐 상쇄 간섭이 일어났냐는 결국 위상 정보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섭의 결과물인 밝기를 보면, 즉 보강 간섭이냐 상쇄 간섭이냐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결국 원래는 기록할 수 없었던 위상 정보를 그 안에서 유추할 수가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자세히 수식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수식을 그냥 계산해 보실 필요는 없고요. 물론 해보셔도 좋지만 전혀 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간섭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촬영하고 싶은 물체가 이렇게 장난감 기차입니다. 여기서 빛이 나와요. 2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안에는 아까 설명드렸던 이 위상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기록하면 없어져요. 그래서 그냥 기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2번만 기록하지 않죠. 모두 같이 기록하냐면 1번이라고 하는 애랑 2번이라고 하는 애를 서로 만나게 합니다. 이게 바로 간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둘을 간섭시켜요. 그러면은 이 3번이라고 하는 게 필름 또는 카메라인데요. 그 결과물이 뭐냐면 이렇게 밝기로 나타나는데 이게 뭐가 되냐면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간섭 문입니다. 즉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 즉 보강 간섭이 된 부분과 상쇄 간섭이 된 부분을 가지고 있는 이런 밝기의 변화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중요한 것은 이 위상 정보가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홀로그래피를 기록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홀로그래피는 결국 핵심은 기록에 있어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기록하면 안 됩니다. 위상 정보가 사라져요. 나는 이걸 원하거든요.
왜냐하면 굳이 이거 기록 안 할 거면 그냥 사진술로 기록하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힘들게 홀로그래피로 기록할 필요가 없겠죠. 예. 내가 이 위상 정보를 기록을 하고 싶기 때문에 홀로그래피라고 하는 기술을 쓰는 겁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기록하면 안 됩니다. 위상 정보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냥 기록하지 않고 또 하나의 빛과 내가 기록하고자 하는 빛을 서로 만나게 해서 간섭이라고 하는 것을 일으킵니다. 인터피어런스라고 하는 것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그 인터피어런스를 통해서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그 안에는 내가 기록하고 싶었던 위상 정보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찍힌 요 정보가 내가 기록하고자 하는 이 기차처럼 찍히는 게 아니고 요 카메라 또는 필름에 찍힌 것은 요 내가 찍고자 하는 물체에서 나온 빛과 그리고 요거를 간섭시킬 또 하나의 빛이 서로 만나서 만들어지는 간섭 무늬, 그래서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두운 그냥 눈으로 봐서는 알아보기 힘든 그런 패턴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패턴은 실제로 찍힌 거를 제가 뒤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국 요 간섭무늬 패턴에 아까 말씀드린 요 내가 기록하고 싶었던 이 정보가 있죠. 근데 이대로만 봐서는 이거는 그냥 뭐 밝고 어두운 부분만 있고 내가 보고 싶은 이 기차는 전혀 내가 알아볼 수가 없죠. 그러면은 디스플레이를 하려면 이대로는 또 안 되겠죠. 이 간섭무늬 딱 보여주면서 여기서 기차를 알아서 보세요. 그러면은 그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홀로그래피를 재현 또는 디스플레이 하기 위해서는 또 기술이 필요한데요. 이거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이 촬영을 했던 요 간섭무늬에다가요, 아까 촬영할 때 썼던 요 빛을 다시 한번 조여주면 됩니다. 즉 간섭시켰던 이 빛을 조여주면 이렇게 기차가 내가 찍고 싶었던 요 기차가, 즉 이 물체가 짠 하고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거를 근데 수학으로 표현을 하면은 결국 요 간섭무늬에다가 요 빛을 다시 조여가지고 그 결과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 그 결과가 보면은 이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면요, 바로 요 내가 원래 찍고자 했던 요 기차의 정보를 담고 있는 요 3번으로 표시한 이 빛입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내가 보고자 했던 영상이고요. 그래서 요 위치에서 보면 되고요. 그래서 그 보시면은 바로 내가 원래 찍고자 했던 요 위상 정보가 그대로 잘 다시 복원이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다시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사진술의 한계와 같이 비교해서 또 이렇게 도식화해서 보면, 아까 사진술에서는 이런 주사위를 찍어도 어디서 봐도 다 요 면만, 즉 카메라에 찍힌 요 앞모습만 보이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홀로그래피 기술로 이제 완벽하게 찍었다라고 하면 이처럼 보는 위치에 따라서 서로 다른 눈이 이렇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는 이걸 보는 사람들의 표정이 좋지 않았지만 지금은 다들 이렇게 웃고 있죠. 자, 근데 이 웃고 있는 한 명 중에 사람들 중에 한 명은 커스터머. 그러니까 이 홀로그래피 디스플레이가 이제 제품으로 나왔을 때 보면 훨씬 실감 나겠죠. 이거 옆에서 옆모습도 보이고 그냥 예전에 몰랐는데 이게 훨씬 실감 나네. 그러니까 이제 기분이 좋겠죠. 그리고 그러한 제품들을 그럼 소비자들이 많이 살 테니까 이 회사 사장님도 기분이 좋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울상을 하고 있는 이분들은 바로 이 홀로그래피 제품을 연구하고 개발해야 되는 리서처와 엔지니어들인데요. 왜 울상을 찍고 있을까요? 이 홀로그래피 기술이 그만큼 개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연구하고 개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또 어떠한 한계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좀 문제가 됩니다. 첫 번째는 간섭이라고 하는 현상을 이용해서 홀로그래피를 촬영하고 또 재현을 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그 간섭이라는 거를 잘 기록하려면은 레이저라고 하는 특수한 광원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 얘기는 어떤 광원, 뭔가 촬영을 할 때 그 광원에서, 그러니까 빛에 촬영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빛의 성격이 되게 제약이 많다는 뜻이 됩니다. 이 말씀은 잘 이해가 안 가실 텐데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런 홀로그래피는 훨씬 높은 사양을 갖는, 즉 밴드위스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그냥 성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훨씬 높은, 정말 훨씬이라고 해서 그냥 한두 배가 아니라 막 엄청나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수백 배 이렇게 막 높은 그 정도의 성능을 갖는 어떤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이것들이 잘 되고 나면 이 홀로그래피 기술은 상당히 여러 가지 분야에 활용이 될 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이 마지막 어플리케이션 쪽에서는 지금까지 개발된, 그러니까 이런 기술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개발 중인 그러한 홀로그래피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레이저라는 걸 사용해야 한다. 왜냐하면 간섭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간섭을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그 간섭이라는 걸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레이저를 사용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이제 사진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인물 사진, 풍경 사진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동물 사진도 있었고요. 자, 우선 인물 사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 왼쪽에 있는 요 남자분을 이제 우리가 홀로그래피로 기록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자, 이 남자분의 사진을 찍는다라고 하면 그냥 이 남자분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잘 웃어주시겠죠. 찰칵하면 이제 이렇게 자연스러운 포즈와 자연스러운 웃음을 가지고 멋진 사진을 아마 남길 수가 있을 텐데요. 홀로그래피를 찍기로 한다. 그럼 이분한테 뭐 해야 되냐면은 레이저를 쏴야 되죠. 이렇게 레이저 포인터가 이렇게 되는 장면은 역시 영화에 나오는 장면이죠. 주로 이제 범인한테 경찰들이 이렇게 총을 겨눌 때 레이저 포인터로 이렇게 조준해가지고 겨누죠. 네, 마치 무슨 갑자기 이 잘생긴 남자분이 범죄자로 둔갑하는 장면이죠. 약간 농담이긴 한데요. 실제로 사람한테 레이저를 비춘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안전성 문제에서 좀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죠. 그리고 막상 그 레이저를 맞아야 되는, 즉 내 얼굴에 레이저를 쏘겠다, 그러니까 홀로그래피를 찍으려고 레이저를 쏘겠습니다 그랬을 때 네 그러세요라고 그냥 그럴 수 있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레이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원리나 그런 건 몰라도 일단 이게 위험할 수 있다는 건 이미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우리 실제로 위험하니까 위험하다고 알려진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람 또는 어떤 동물에다가, 즉 살아있는 생물에다가 레이저를 쏜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냐? 절대 쉽지 않은 일이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레이저를 파워를 최대한으로 약하게 해서 쏴야 할 텐데, 그래도 이 눈 같은 데에는 상당히 레이저로 인해서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약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통 발표할 때 많이 사용하는 그 레이저 포인터, 그 건전지로 작동하는 그 레이저 포인터조차도 눈에다가 직접 비추게 되면 매우 위험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강력하지 않은 레이저임에도 눈이라고 하는 그 우리의 신체 기관에는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레이저 세이프티 문제가 남아 있게 되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 그 한계를 인정하고 그냥 홀로그래피는 그러면 사람은 안 찍겠다, 또는 동물은 찍지 않겠다. 그냥 그러면은 남아 있는 거는 어떤 물체나 또는 풍경이죠. 네. 물체는 가능할 것 같아요. 물체는 그냥 뭐 암실에다 레이저 켜놓고 찍으면 되니까. 자, 근데 풍경 사진을 찍겠다. 홀로그래피로 멋진 이런 관광지나 이런 어떤 경치가 좋은 곳의 사진이 아니라 이걸 홀로그래피로 남기고 싶다라고 하면 역시 여기도 레이저를 쏴야겠죠. 근데 그것까지는 괜찮을 겁니다. 레이저를 쏘는 것까지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여기 산이랑 바다인데요. 산이랑 바다는 뭐 사람은 아니니까 레이저 쏜다고 해서 뭐라고 하진 않겠죠. 근데 문제는 이거죠. 태양빛이 있잖아요. 태양빛. 태양빛이 있으면 그 레이저를 아무리 쏴도 홀로그래피 영상이 잘 찍히지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밤에 찍어야 돼요. 그러니까 태양빛이 없을 때 레이저를 쏴가면서 찍어야 그나마 찍을 수 있을 텐데, 그것조차도 사실 주변에 다른 빛들이 있으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사실상 이런 풍경 사진을 찍는다라고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럼 도대체 홀로그래피로 뭘 찍을 수 있다는 거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암실에서 불 꺼놓고 다른 조명들 꺼놓고 레이저를 비춰서 이렇게 찍을 수 있는 물체들, 그러니까 무생물, 그리고 암실에 집어넣을 수 있는 작은 크기의, 너무 크지 않은 크기의 그런 물체들만 홀로그래피로 지금 찍을 수가 있는 거죠. 레이저를 꼭 사용해야 한다면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코헤런트 라이트 소스라는 것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 우선 이 홀로그래피를 기록을 할 때 원리상으로는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그리고 기록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걸 기록을 할 때 이 레이저라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는 그 조건은 상당히 큰 제약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레이저라는 것을 사용하지 않고도 간섭을 이용해서 홀로그램을 찍을 수 있는 방법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GPSIDH라고 하는 기술인데요. 말이 되게 어렵죠? 네. 이렇게 쪼개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GP, Geometric Phase, 그 다음에 Self Interference Digital Holography, 그래서 SIDH. 자, 홀로그래피고요. 예, 이 말은 이제 앞에서 배웠으니까, 같이 공부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게 뭔지는 아실 테고, 디지털, 여기까지가 뭐 어렵지 않죠, 그렇죠? 디지털,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디지털, 아날로그. 그래서 디지털 홀로그래피다. 그러면 홀로그래피를 뭐 디지털로 찍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잘 이해가 안 가실 만한 게 셀프 인터피어런스, 자가 간섭이란 게 뭐냐라는 것과 그 다음에 지오메트릭 페이즈, GP라는 게 뭐냐. 예, 이게 좀 어려우실 텐데요. 단순하게 대신에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말 그대로 자가 간섭입니다. 그러니까 셀프 인터피어런스, 레이저 같은 거 쓰지 않고요, 그냥 물체에서 나온 빛을 그냥 스스로 간섭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홀로그래피를 찍으려면 이 물체에서 나오는 빛을 그대로 기록하면 안 되고 이거를 또 다른 빛과 간섭시켜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간섭이라고 하는 현상을 우리가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위상을 기록하려면. 근데 그 간섭을 시키기 위해서 레이저를 쓴 건데, 그 레이저를 쓰지 않고도 스스로 셀프, 스스로 간섭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이 지오메트릭 페이즈라고 하는 기술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자, 여기 보면 GPL이라고 되어 있는데, GP가 위에서 보여드린 지오메트릭 페이즈의 약자예요. L은 뭐냐? 렌즈입니다, 렌즈. 그래서 이게 GP 렌즈라고 하는 건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 둘 다 되는 렌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체에서 온 빛이요,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요, 이 GP 렌즈에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는 볼록 렌즈처럼 돼서 통과를 하고요, 다른 하나는 이렇게 오목 렌즈처럼 돼서 통과를 해요. 그러면 이 둘이 서로 방향이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의 빛이 두 개로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형태의 광파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방향은 다르지만 결국 이 카메라 센서에서 만나요. 그 만나면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은 인터피어런스가, 즉 간섭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간섭이라는 게 왜 셀프냐? 네, 별도의 다른 레이저나 그런 광원 쓰지 않고 이 물체에서 나온 빛 하나를 가지고 그걸 두 개로 나누어서 자기들끼리 간섭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셀프 인터피어런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오메트릭 페이즈, 즉 GP 렌즈라는 것을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걸 줄여서 GPSIDH라고 합니다. 이 기술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 물체에서 나온 빛을 그대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자기들끼리 간섭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레이저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태양광으로도 찍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인물 사진이라던가 이런 풍경 사진, 레이저를 쓰기 어려웠던 이런 제약 조건이 있었던 이런 사진으로는 찍을 수 있지만 레이저를 써가지고 홀로그래피로 찍기는 어려웠던 이런 조건들에 대해서도 이 GPSIDH 기술을 쓰면 홀로그래피로 기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레이저를 쓰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별도의 레이저 광원을 쓰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그 카메라의 크기도 작고 컴팩트하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왼쪽에 보시는 거는 그 홀로그래피를 촬영할 때 생기는 그 간섭무늬입니다. 제가 아까 그 간섭무늬를 보여드리겠다고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약간 주사위랑 비스무리하게 생기지만 어쨌든 주사위로 바로 보이진 않는 그런 어떤 이런 영상이 지금 촬영이 됐죠. 근데 그거를 요 홀로그래피 원리에 따라서 다시 복원을 하게 되면 이렇게 주사위로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간섭무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홀로그래피가 기록이 된 요거는 그거 간섭무늬로부터 재현이 된 홀로그래피 영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 뱅글뱅글 돌고 있는 실제 주사위가 이렇게 동영상으로 촬영이 된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 광원의 한계점을 상당히 많이 극복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좀 더 쉽게, 그리고 좀 더 많이 여러 가지 오브젝트들을, 즉 피사체들을 이렇게 홀로그래피 기술로 기록하고 또 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죠. 다음으로 이제 설명드릴 두 번째
이슈는 바로 앞에서 보여드렸던 고성능 장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SLM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은 아닌데요. 스페이셜 라인 모듈레이터라고 해서 공간 광변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게 굳이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는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가 홀로그래피라고 하는 것을 재현을 하려면 결국 빛을 다시 재현을 해야 되니까 결국 그 빛, 그 공간에, 요 스페이셜 공간에 지나가는 빛, 라이트를 모듈레이션, 뭔가 이렇게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줄여서 스페이셜 라인 모듈레이터, 그래서 SLM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걸 얼마나 세밀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느냐, 즉 빛을 얼마나 세밀하게 뭔가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느냐, 아주 세밀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홀로그래피를 기록을 하게 되면 실제로 이런 간섭무늬가 기록이 되게 되고요. 그럼 이 간섭무늬를 기록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거를 잘 표시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홀로그래피 영상을 재현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즉 이 하나의 점을 재현하기 위해서 이만큼의 간섭무늬가 필요합니다. 근데 왜 이만큼 필요하게 되느냐? 결국 이 간섭무늬를 통해서 재현이 될 때 결국 회절이라고 하는 현상을 통해서 이렇게 빛이 우리가 원하는 요 지점으로 이렇게 모이게 되거든요. 이렇게 모여서 요 간섭무늬를 통과한 빛들이 이렇게 한정으로 모여서 우리가 원하는 위치의 홀로그래피 영상으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 회절이라고 하는 현상에 의해서 이렇게 빛이 이렇게 꺾어져서 이쪽으로 와서 모이게 되는데요. 이 회절이라고 하는 현상은 이 빛이 통과하는 그 구멍이 즉 어퍼처라고 하는데요. 그 크기가 작아야 됩니다. 작을수록 많이 꺾입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꺾여야 큰 시야각을 갖는 홀로그래피 영상을 재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작아야 되느냐?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나와 있는, 그러니까 시장에 나와 있는, 즉 가전 매장에 가서 살 수 있는 가장 고해상도의 디스플레이는 8K 디스플레이고요. 85인치 8K TV가 가장 높은 해상도를 갖고 있는 디스플레이입니다. 근데 그 디스플레이에는 이제 요 픽셀이라고 하는 작은 점들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빛이 나오는 게 되는데요. 그럼 요 점을 이용해서, 요 픽셀들을 이용해서 홀로그래피를 표시해 보자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사이즈가 대략 250 마이크로미터, 그러니까 1 마이크로미터는 1000분의 1mm죠. 그래서 0.25mm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점들이죠. 그런 작은 점들이 모여서 이런 TV 영상을 표시를 하는데요. 물론 그거는 홀로그래피 영상은 아니고 그냥 일반 영상이죠. 근데 아무튼 이 250 마이크로미터짜리 픽셀을 갖는 이러한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우리가 홀로그래피 영상을 구현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 나오는 홀로그래피 영상의 시야각은 0.1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절에 의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야각은 0.1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0.1도면요 그냥 조금만 움직여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사실 0.1도면 가만히 있어도 보일락 말락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 이 8K TV는 그냥 보기에는 엄청나게 화질이 좋은 TV지만 홀로그래피 영상을 재현하기에는 많이 부족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근데 이게 8K, 4K 이렇게 된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이 픽셀이 작은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회절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구멍이 작아야, 즉 빛이 통과하는 그 구멍이 작아야 많이 회절 현상이 잘 일어나거든요. 빛이 많이 꺾이거든요. 그래서 그 꺾이는 각도에 의해서 이 시야각이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구멍이 작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디스플레이 중에 가장 작은 픽셀을, 즉 구멍이 가장 작은, 어퍼처가 작은 디스플레이는 아마 스마트폰일 거예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가 작을수록 픽셀도 작아지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냥 맨눈으로 보는 디스플레이 중에 가장 픽셀이 작은 거는 스마트폰입니다. 대략 근데 그 크기가 대략 한 40 마이크로미터, 꼭 정확하게 40 마이크로미터는 아니지만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정도면 이제 시야각이 얼마나 되느냐? 많이 늘어나서 0.7도가 됩니다. 아직도 1도가 안 되죠. 그냥 1도라고 하죠. 1도라고 해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만 움직이면 안 보이죠. 그래서 여전히 홀로그래피를 재현하기에는 부족하고요. 최근에 이제 VR 디스플레이용으로 좀 더 높은 해상도를 갖는, 즉 VR 같은 경우에는 렌즈를 통해 확대해서 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에 있는 픽셀들이 커 보이거든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자체에는 픽셀들이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VR용으로 대략 한 10 마이크로미터 사이즈까지는 현재 개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10 마이크로를 한번 해보자. 이건 이 정도면 거의 맨눈으로는 이제 더 이상 해상도, 그러니까 이 픽셀들을 절대로 구별할 수 없는 수준이 됩니다. 근데 그렇지만 이제 VR은
말씀드린 것처럼 확대해서 보니까 이렇게 작은 사이즈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 그럼 이걸 가지고 그래 이게 그나마 작으니까 홀로그래피 해보자. 네, 3도로 늘어났네요. 3도. 네, 여전히 작죠. 네, 참고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보통 이런 일반적인 디스플레이는 거의 시야각이 180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겨우 3도다. 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디스플레이에 비하면 180도 이런 거에 비하면 정말 아주 비교가 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수준이죠.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홀로그램용으로 개발된 디스플레이입니다. 예, SLM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4K의 해상도를 갖는 홀로그래피용으로 개발된 특수한 디스플레이 장치들. 예. 그래서 이건 홀로그램용이기 때문에 회절을 잘 일으키기 위해서 픽셀이 작아요. 그렇지만 현재는 4마이크로미터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면은 그 정도면 시야각이 얼마냐? 예, 7.2도 나옵니다. 10도가 안 되죠. 10도라고 합시다. 그래도 여전히 부족하죠. 네, 이쯤 되면 이제 180도는 진짜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얼마 정도는 돼야겠냐? 그래도 최소한 어느 정도 돼야 될까? 네, 30도 정도는 되어야 그래도 우리가 불편하긴 해도 그래도 일단 화면은 보이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정도가 되기 위한 픽셀 사이즈가 얼마가 돼야 할까요? 네, 1마이크로 언더, 즉 1마이크로미터보다 작아야 됩니다. 엄청난 수준이죠. 최초에 비교했던 요 8K TV랑 비교해 보면 250분의 1 수준이고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요 스마트폰과 비교하면 40분의 1이고, VR용으로 나온 정말 초고해 상도, 맨눈으로는 정말 절대 구별할 수 없는 정도의 이런 초고해 상도랑 비교해도, 이런 초고해 상도 디스플레이랑 비교를 하더라도 그것의 10분의 1 수준의 작은, 그 얘기는 해상도가 훨씬 높은 픽셀 사이즈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홀로그래피 영상을 재현할 수 있는 이 SLM의 개발이 결국에는 중요한데요. 이러한 SLM이 이렇게 정말로 작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디스플레이와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작은 수십 배에서 수백 배 정도의 해상도를 갖는, 또는 픽셀은 수십 분의 1 또는 수백 분의 1 정도로 작은 이런 픽셀 크기를 갖는 이런 홀로그래피 장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홀로그래피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큰 기술적인 한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요. 네, 근데 이쪽도 이제 기술 개발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어가지고요. 이러한 방금 말씀드린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정말로 1마이크로미터, 1마이크로미터짜리 픽셀을 갖는 SLM이 이미 개발이 됐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결과는 실제 요 픽셀 그래서 요 픽셀이 다만 가로 방향으로 1마이크로인데 세로 방향으로 1마이크로미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로 세로 모두 1마이크로미터면 좋겠지만 일단은 가로 방향의 시야각을 넓히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가로 방향으로는 1마이크로미터. 근데 이제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세로 방향으로는 1마이크로미터보다는 좀 긴 이런 구조를 갖는 이런 SLM이 개발이 된 바가 있고요. 그렇지만 이 수준만 하더라도 엄청난 수준입니다. 그래서 해상도는 16K입니다. 보통 이야기하고 있는 뭐 4K, 8K 그거에 2배에서 4배 정도 되는 그런 아주 높은 해상도를 갖는 패널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SLM을 이용해서 구현된 이 홀로그래피 영상을 보시면은 앞에서 수십 도 정도, 30도 정도 될 거라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거의 유사하게 24도, 그러니까 수십 도 정도 수준의 이런 넓은 시야각을 갖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이런 SLM이 개발이 된 바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그래서 이제 홀로그래피 기술의 기본적인 원리와 그러한 홀로그래피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 어떠한 기술적인 난제들을 극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개발되어 있는 가장 최신의 홀로그래피 기술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020년에 삼성종합기술원에서 개발해서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논문지에 게재한 이러한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로 구현된 홀로그래피 영상 이렇게 보시면 영화에서 보는 정도 수준과 거의 유사하죠. 정말로. 그래서 이 손 위에 요정의 영상이 떠 있고 실제 디스플레이 장치는 이거보다 훨씬 뒤쪽에 이렇게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그 구조가 이제 오른쪽에 있는데 이 구조는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만 이 뒷장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픽셀이 일단 작아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픽셀을 작게 만드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떠한 방법을 썼냐면요. 픽셀을 작게 만들지 못하면 일단 시야각이 작으니까 그냥 봐서는 잘 안 보이고요. 결국 이 눈에 이렇게 시야각이 작은 영상들을 이 눈에 이렇게 모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스티어링 백라이트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위치에 맞게 이 디스플레이에 나오는 영상이 그냥 여기저기 다 퍼져나가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의 눈 위치로 관찰이 되도록 스티어링 백라이트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하고요.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눈이 어딘지 알아야 되니까요. 아이 트래킹 센서도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또 움직이죠. 움직이면 거기에 맞게 또 실시간으로 이렇게 영상도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산할 수 있는 칩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원래 보시면 이렇게 원래 시야각은 이렇게 좁죠. 이거는 이제 픽셀 크기가 충분히 작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여기서 보시면 확장되었다라고 써 있습니다. 즉 트래킹을 통해서 이 사람의 움직임에 맞추어서 이렇게 그 사람의 위치에 맞게 모아주어서 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시야각이 충분히 넓고 내가 보는 위치에서 어디서 보더라도 잘 보이는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한 것이죠. 다만 이런 트래킹을 쓰는 기술의 한계점이라고 한다면 이 보는 사람이 한 명일 때는 잘 작동을 하게 될 텐데 여러 명이 동시에 보도록 만드는 것은 여전히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한계점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대단한 기술이죠. 네, 다음으로는 애트리에서 개발한 360도 이제는 아예 그냥 시야각의 한계를 넘어서서 360도면 그냥 어느 방향에서 다 전방향이죠. 다 보이는 그런 테이블탑, 그러니까 테이블 형태인데 그 테이블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테이블탑 홀로그래피 디스플레이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보면 뷰잉 윈도우라고 해서 그 영상이 보이는 그냥 보이는 영역은 넓지가 않아요. 이거를 밑에 보시면 스캐닝 파트랑 또 여러 가지 광학계를 사용을 해가지고 360도 어디에서 보더라도 이런 홀로그래피 영상을 볼 수 있는 부분, 이런 뷰잉 윈도우라고 하는 게 다 형성이 되도록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구조도가 나와 있는데 마침 이와 관련해서는 이 테이블탑 홀로그래피 디스플레이를 제작한 애트리 연구진들이 직접 이걸 설명해 주시는 동영상이 있어서 같이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에 들여다보시면 이렇게 허공에 큐브가 떠 있는 거 보이시죠? 네. 한번 살짝 터치해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밑에서 뭔가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건 디지털 홀로그램이라고 해서 수많은 레이저가 여러 각도에서 이렇게 레이저를 쏴서 빛 입자를 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영상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 빛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볼 수 있는 거는 큐브 이외에도 사람의 머리, 피망, 주전자, 용 등등 다양한 영상들을 저희가 이렇게 홀로그램으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잘 보셨나요? 네, 이 테이블탑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를 제작한 그 애트리 연구진들께서 직접 제작하신 영상이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레이저를 이용해서 이걸 구현을 하게 되는데 그 보이는 포인트들을 여러 개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이제 사방에서 빛을 쏘아준다는 표현을 설명하시는 분이 쓰셨는데 그런 식으로 어디서 보더라도 다 보이도록 이렇게 360도 테이블탑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를 구현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디스플레이 장치는 이제 그만큼 360도 전체를 커버할 만큼 많지 않기 때문에 결국 시그널 방식을 통해서 즉 매우 빠르게 이렇게 스캐닝을 하면서 보여주기 때문에 결국 사람이 보기에는 어디서 보더라도 다 그대로 보이는 것처럼 느끼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기술을 사용을 했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큐브가 돌아가는 것처럼 동영상도 잘 구현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시켜 드릴 것은요. 홀로그래피라고 하는 기술이 꼭 3차원 영상을 표시할 때만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 원리상으로는 이제 3차원 영상을 표시할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꼭 그게 영상일 필요는 없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그 빛을 그대로 재현할 수가 있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활용처에 따라서는 굳이 영상이 아니라 그냥 렌즈 그 자체를, 즉 엄밀히 말하면 이 렌즈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빛의 분포를 또는 광파를 이런 파면을 요거를 그냥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렌즈가 없더라도 이 렌즈 없더라도
그 기록해놓은 홀로그램만 가지고 이 렌즈 역할을 대신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홀로그래픽 기술을 쓰는데 어떤 영상을 기록하거나 재생하는 게 아니라 광학 소자, 즉 옵티컬 엘리먼트라고 하는 거를 기록하고 그걸 또 재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줄여서 HOE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은 주로 어디 사용이 되느냐? 네, 즉 광학계를 대신할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렌즈를 그냥 하나의 얇은 필름으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렌즈가 들어가는 곳에는 다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모든 곳에 다 사용하지는 않고요. 렌즈를 그냥 써도 되는 곳이면 그냥 렌즈를 쓰는 게 좋겠죠. 예. 그렇지만 렌즈를 쓰기 좀 곤란한 곳, 예를 들어서 이 자동차용 헤드업 디스플레이에서 앞유리 부분에 내가 렌즈를 집어넣고 싶은데 이 렌즈를 앞유리에 달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이제 앞유리 쪽에 두꺼운 렌즈가 하나 들어가니까 이상해 보일 테니까요. 그 운전자가 보기에도 뭔가 앞에 렌즈가 있으면 앞에 있는 차들도 또 이상하게 보일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바로 이 위치에 HOE라고 하는 방금 말씀드린 홀로그래픽 옵티컬 엘리먼트를 집어넣어서 그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효과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역시 이것도 동영상이 있는데요. 이 HOE를 통해서 구현된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동영상을 지금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어드 스타일, 싱글주의, 아이 트래킹, 싱글주의, 밝기, 볼륨, 네, 지금까지 그 동영상을 보셨는데요. 예, 다양한 영상들이 이제 잘 표시되고 있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다만 이게 그러면은 기존의 헤드업 디스플레이 대비해서 뭐가 좋으냐? 네, 보통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이 영상이 표시되는 영역이 상당히 좁습니다. 실제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적용된 차를 타보시면 이게 매우 좁아요. 왜냐하면 그 앞유리에 단순히 반사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앞유리에 반사된 빛이 내 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어주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앞유리에 그렇게 빛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보낼 수 있는 렌즈라던가 그런 효과를 넣어줄 수가 있으면 보다 넓은 영역에 다양한 영상을 표시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앞유리가 이제 평평하지 않기 때문에 이 앞유리에서 반사가 될 때 또 왜곡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이 홀로그래픽 AR 허드를 개발한 이 캐티 연구진 분들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왜곡까지도 함께 보정하는 기술을 요 홀로그래픽 옵티컬 엘리먼트에 탑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넓은 필드 오브 뷰를 갖는 즉 광각 허드를 이렇게 잘 개발을 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까지 약 50분 정도의 시간 동안 홀로그래픽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처음에는 이 홀로그래픽 기술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원리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포토그래피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술인데 이게 정말 좋은 기술이고 거의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에서 우리가 사용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지만 그래도 광학적으로 보면 한계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홀로그래피는 결국에는 이 포토그래피가 기록하지 못하는 위상 정보도 기록할 수 있다.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것이 간섭 현상 그리고 재현할 때는 디프렉션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홀로그래픽 기술이 원리상으로는 거의 완벽한데 실제로 구현할 때는 여러 가지 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요 레이저를 사용을 해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이쪽은 GPSIDH라고 하는 그 기술을 소개를 드렸고요. 예, 그 기술은 이제 경희대학교랑 에트리에서 공동으로 현재 지금 개발하고 계신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요 뷰잉 앵글하고 레졸루션 즉 SLM이라고 하는 홀로그래피를 표시할 수 있는 특수한 그 장치가 있는데 그 장치를 구성하는 그 픽셀들이 매우 작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그거를 역시 에트리에서 이제 1마이크로짜리 픽셀을 갖는 SLM을 개발을 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요 두 가지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홀로그래피 기술을 실제로 적용한 사례들을 세 가지를 소개를 드렸고요. 예. 그래서 삼성융합기술원에서 2020년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논문지를 통해서 발표한 아이 트래킹 기술을 적용한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에 대해 소개를 드렸고 에트리에서 개발해서 발표하신 360도 어느 방향에서나 볼 수 있는 테이블탑 형태의 동영상이 표시가 되는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도 소개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캐티에서 개발하신 홀로그래픽 옵티컬 엘리먼트를 사용한 AR 헤드업 디스플레이 기술에 대해서도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이처럼 홀로그래픽 기술이
기존의 포토그래피 기술로는 좀 도달하기 어려운 상당히 실제와 유사한, 그러니까 사실상 광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다 기록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 특징을 살려서 3차원 디스플레이뿐 아니라 여러 가지 광학 소자로도 이제 활용이 될 수 있다는 여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홀로그래피 기술에 대한 투자와 이제 연구 개발이 많이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공상과학 영역에서 보는 그런 멋진 홀로그램도 언젠가는 구현이 되겠죠. 예. 지금까지 이렇게 홀로그래피 기술에 대해 같이 공부를 해보았고요. 이것으로 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